이 이야기는 해외 커뮤니티의 실제 사연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한국적 정서에 맞게 재구성되었습니다. 밤마다 나는 같은 꿈을 꿨어요. 아기를 안고 웃는 꿈이었죠. 하지만 눈을 뜨면 침대 옆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될 수 없는 여자였어요. 병원 진단서 위에 찍힌 활자들이 내 운명을 선언했어요. 자궁 적출, 아이를 가질 수 없음. 그 차가운 문장이 내 심장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술 후에도 내 마음은 여전히 아이를 갈망했어요. 눈을 감으면 아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았고, 손끝은 허공에서 작은 등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그때 대학 동창 이나영이 나타났습니다. 아이 둘을 이미 낳은 여자, 늘 화려하고 당당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던 친구. 그녀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대신 낳아줄게. 순간 세상이 열리는 듯했어요. 내게는 기적 같았고 동시에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대리모라는 단어가 불편했지만 엄마가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을 가장 잔혹하게 망가뜨릴 시작이 될 줄은. 서연은 퇴근길마다 가로등 불빛을 올려다 봤어요. 손에는 카드 명세서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고 발걸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4번의 시술, 끝없는 검사, 그리고 수술대 위에 눈부신 조명. 그 모든 기억은 서연을 짓눌렀습니다. 돈은 돈대로 빠져나갔고 몸은 몸대로 망가져 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남편의 시선이었어요. 강도우는 처음엔 다정했어요. 괜찮아. 우린 방법을 찾을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손길은 식어갔습니다. 말수는 줄었고 눈길은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무심함 속에서 자신이 점점 혼자가 되어 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이나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대신 해줄 수 있어. 서연은 망설였어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건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남에게 내어주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모든 두려움을 덮어버렸습니다. 밤마다 아기 옷을 검색하며 작은 신발 사진을 저장하던 그 손길이 멈출 수 없었어요. 결국 서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아이를 낳아줘. 그날 밤 서연은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과 두려움, 희망과 불안이 뒤엉켜 있었죠. 눈물 속에서 다짐했어요. 이제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가장 끔찍한 배신이 태동하고 있었다는 걸. 소식은 갑자기 찾아왔어요. 3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임신이 됐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솟구쳐서 글자가 번져 보였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어요. 아직 심장이 뛰는 작은 생명이 내 것이 된 것도 아닌데 이미 나는 엄마가 된 듯 가슴이 벅찼어요. 머릿속에서는 아기의 첫 울음소리, 첫 걸음마, 첫 생일 파티까지 끝없이 장면이 그려졌어요. 남편 도우는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드디어 됐네. 이제 우리도 부모야.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의 미소를 보며 오랜만에 안도했습니다. 이나영은 영상통화로 배를 보여줬어요. 벌써 조금 불러오지? 신기하지? 화면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이 고마워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평생 은혜를 잊지 못하리라 다짐했죠. 하지만 마음 한쪽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주말마다 집에 놀러 오던 나영이 어느 순간부터 도훈과 마주 앉아 얘기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나는 일을 마치고 들어와
둘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곤 했어요. 좋은 일이니 친하게 지내면 좋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아기의 태동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나는 모든 의심을 덮었습니다. 불안은 순간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라 여겼죠. 나를 지탱한 건 단 하나, 곧 내게 올 아이의 존재였으니까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하루하루를 별빛처럼 새어갔습니다.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작은 아기 옷을 서랍에 정리하면서 곧 우리 집에도 웃음소리가 가득하겠구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그러나 그 기쁨의 끝자락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그 진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삶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분만실에서 터져 나온 아기의 울음소리는 세상을 깨우는 듯했어요. 나는 복도 끝에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두 다리가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얼마나 기다린 순간이던가. 눈물이 쏟아지는데 숨이 막혀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었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었을 때 작고 따뜻한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나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아이를 바라봤어요. 볼은 복숭아처럼 붉었고 눈동자는 또렷하게 반짝였어요. 지훈아, 나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입술에서 새어나온 그 한마디에 온 세상이 멈춘 듯했어요. 남편 도우는 내 옆에서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빛에도 감격이 어려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나는 그 순간에도 눈치채지 못했죠. 그저 아기를 품은 행복이 너무 커서 다른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 아이인데 어쩐지 낯설었어요. 아기의 눈동자가 깊은 갈색이었거든요. 우리 부부는 모두 검은 빛이 도는 눈동자인데 이 아이는 전혀 다른 색깔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의사에게 물었어요. 유전이란 게 워낙 복잡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드물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 말했어요. 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설명을 붙잡지 않으면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후 하루하루는 전쟁 같았어요. 밤마다 울음소리에 일어나 젖병을 데우고 낮에는 다시 출근해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손목은 시큰거리고 눈 밑은 점점 짙어졌어요. 하지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순간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존재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 나는 그때까지도 믿었어요. 내 모든 고생은 결국 보상받을 거라고. 아이는 내 희망의 전부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현실은 다른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고 집 안은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나는 늘 피곤했지만 아이를 안을 때마다 힘이 솟았어요. 작은 손가락이 내 옷깃을 잡아 끌 때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잡히지 않는 가시 같은 불안이 늘 박혀 있었어요. 아기가 웃을 때 드러나는 표정,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라보는 시선, 도훈을 닮았다는 말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지만 나와 닮았다는 말에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눈이 참 진하네. 서연이 너 어릴 땐 눈이 더 옅었는데 그 말이 내 귓가를 파고들어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쪽에서 그런 유전자가 나왔나 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주말이면 나영이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아이를 보며 웃는 그녀의 얼굴은 묘하게 따뜻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빛이 스쳐 지나가곤 했어요.
나는 애써 모른 척 했어요. 고마운 사람이라고, 나의 은인이자 친구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안을 밀어냈습니다. 도훈 역시 아이를 안고 있을 때면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느낀 건 애틋함보다는 어딘가 모를 거리감이었어요. 아이와 나 사이에만 선명하게 드리워진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 그때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애써 외면한 작은 균열들이 머지않아 걷잡을 수 없는 폭풍으로 자라날 거라는 걸. 봄비가 내리던 날, 나는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고 작은 감기 기운도 있어서 의사가 피 검사를 권했어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동의했습니다. 아이의 팔에 작은 주사 바늘이 들어가고 그 울음소리를 달래며 품에 안았을 때까지만 해도 내 일상이 흔들릴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죠. 며칠 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 의사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몇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의사는 검사지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또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이의 혈액형은 B.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A. 도훈은 O.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손끝은 떨리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검사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의사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검을 했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 출생 과정에서 오류나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내 귀에 들려오는 말들은 모두 낯선 언어 같았습니다.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 조심스레 포장된 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아이는 내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작고 따뜻한 체온은 변함없었지만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아이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마치 내 손이 아이를 밀어내는 듯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창밖,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려운 건 단 하나였어요. 혹시 정말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도훈은 곤히 자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진실을 파헤쳐야만 하는 시작이라는 걸. 밤새 불을 끈 채 누워 있었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내 품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 심장이 조여왔고 눈을 돌리면 병원에서 건네받은 검사지가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손등을 더듬으며 움켜쥐었을 때 나는 숨이 막히는 듯했어요. 사랑스러움과 동시에 밀려드는 두려움.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맞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홀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혹시 병원이나 해외 시술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따지려면 우선 친자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친자 확인. 그 단어는 내 귀를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확인하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나는 아이와 함께 작은 병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면봉을 들어 올릴 때 내 손은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안에 스쳐 지나가는 면봉을 보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며칠을 어떻게 버텼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상담 전화를 하다가도
아이를 안고 젖병을 흔들다가도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질문뿐이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 밤마다 불 꺼진 부엌에 앉아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텅 빈 컵 속에서 울컥 쏟아오르는 눈물을 삼켰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남편에게조차. 그저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 시간이 내겐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숨조차 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 손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고 서류 봉투가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의사의 입술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지도 못한 채 손끝만 덜덜 떨었어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종이 위에 적힌 글씨는 잔인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모모와 자즈 간의 유전적 일치 없음. 순간 세상이 뒤집힌 듯 어지러웠습니다.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심장만 쿵쿵 울렸습니다. 내가 엄마가 아니라니. 내가 품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니. 눈물이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손에 안긴 아이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지는데도 그 따뜻함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고 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울부짖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이 아이가 누구인지, 내가 살아온 지난 몇 년이 무엇이었는지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 하나의 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라 믿었던 아이는 결코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는 숨이 가빠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도훈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어요. 나는 서류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허공을 가르며 떨어지자 거실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이렇게 나와? 내 목소리는 갈라졌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도훈은 종이를 집어들더니 얼굴빛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을 피해 서류를 다시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죠. 설명해. 지금 당장 설명하라고. 나는 그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도훈은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 마디는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혹시 그때 이나영이랑? 순간 도훈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모든 대답을 대신 들은 것 같았어요. 내 다리가 힘을 잃고 주저앉을 뻔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몇 번 있었어. IVF 시술이 계속 실패하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그랬던 거야. 설마 임신이 될 줄은 전혀 몰랐어.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설마 될 줄 몰랐어. 그게 내 변명이야? 목구멍에서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내 심장도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그 순간 거실 한쪽에 있던 아기 장난감이 대굴 굴러갔어요. 작은 소리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나는 무너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 사진이 붙은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 벽에 걸린 액자 속 웃음이 이제는 가장 잔인한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한 발짝도 멈출 수 없었어요. 문을 닫는 순간
내 안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호텔 침대에 앉아 있자니 눈물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배신. 그 말 하나로는 부족했어요. 남편의 거짓말, 친구의 배신, 그리고 내가 엄마라 믿었던 아이마저 내 것이 아니었다는 진실. 나는 핸드폰을 붙잡고 변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혼 소송 접수해 주세요. 아이에 대한 법적 권리도 포기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며칠 뒤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와 울었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엄마는 내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하지만 지훈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품고 키운 게 진짜지. 피 몇 방울 안 섞인 게 무슨 대수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매일 그 아이를 보는 게 고통이에요. 내 상처가 매일 새살이 돋아나듯 터져 나와요. 그 아이는 내 행복이 아니라 벌이에요. 엄마는 눈가를 훔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버리면 안 돼. 엄마라는 건 상처보다 큰 걸 안아야 하는 거야. 그 순간 나는 더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마저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며칠 뒤 집 앞 골목에 도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급히 다가와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줘. 실수였어. 순간의 잘못이었어. 이혼은 받아들일게. 하지만 아이만은 지켜줘야지. 나는 차갑게 그를 노려봤습니다. 가혹한 건 나야. 배신당한 것도, 속은 것도, 그리고 매일 그 아이를 보며 상처가 덧나는 것도 전부 나라고. 그때 나영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태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훈이는 무슨 죄야. 내가 낳았지만 결국 내 아들이기도 하잖아. 그 말에 내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아니, 그 아이는 내 죄의 증거야. 내 아들이 아니야. 나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넌 못 떠나. 엄마라는 이름은 내가 버릴 수 없는 거야. 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끝이야. 너희 둘은 내 인생에서 지워졌어. 그 말에 도훈은 얼굴이 일그러졌고 나영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직장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모여 앉아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서연 씨 집안 얘기 들었어? 아이가 남편이랑 다른 여자 사이래. 그래도 아이는 죄 없잖아. 끝까지 키워야 하는 거 아냐?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 귀에는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를 지켰지만 속에서는 피가 솟구쳤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이웃이 마주섰습니다. 서연 씨 아이가 참 예쁘던데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버리면 안 되지. 그 순간 나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은 모두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내 상처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조차, 동료도, 이웃도 모두 나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이만은 버리면 안 된다. 나는 그날 밤 창가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세상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 나는 나를 지킬 거야. 이 고통을 끝내고 반드시 새 길을 찾을 거야. 창밖에 번져 있던 붉은 노을은 마치 다 타버린 지난 시간을 태워 없애듯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친권 포기 서류, 펜 끝이 종이를 긋는 순간 내 삶의 지난 10년이 갈라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변호사의 물음에 나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곁을 스쳤습니다. 속삭임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애 버리고 간대.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라. 내가 아니면 그 애는 어디로 가겠니?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애를 안는 건 사랑이 아니라 벌이에요. 난 내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얹고 살 수 없어. 엄마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 끝까지 간다고. 며칠 뒤 도훈과 나영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더 이상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도훈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연, 너 이혼하겠다는 거 다 좋아. 하지만 아이 문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해. 내가 친권을 포기하면 우리도 곤란해져. 법적으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협박이었습니다. 나는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이제는 애원도 부족해서 협박이니? 끝까지 추악하구나. 그때 나영이 아이를 안은 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쪽을 향해 뻗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눈을 돌렸습니다. 나영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진짜 엄마야? 아니잖아. 내가 낳았고 내 피가 흐르는 애야. 너는 그냥 돈 대고 고생만 한 거지.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줄까? 나는 오래전부터 내가 싫었어. 잘난 척, 착한 척, 남편에게 사랑받는 내 꼴이 보기 싫었어. 내가 아이 못 낳는다고 했을 때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 드디어 저 여자를 무너뜨릴 수 있겠다 싶었거든. 그녀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웃었습니다. 결국 봐. 남편도 내 거, 아이도 내 거.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맞아. 너는 내 남편도, 내 아이도 가졌지. 하지만 너한테 남은 건 죄와 수치뿐이야. 사람들은 널 불륜녀라 부를 거고, 그 아이조차 내 죄를 증명하는 이름으로 자라날 거야. 도훈은 고개를 숙였고, 나영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너희 둘은 내 인생에서 지워졌다. 몇 주 뒤, 나는 역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뿐. 내 지난 날을 담기엔 터무니없이 작았지만 앞으로의 삶을 담기엔 충분했습니다. 멀리 뻗은 선로 위로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한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인생으로.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무너진 삶을 애도하는 눈물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멀어져가는 도시 뒤로 도훈과 나영, 그리고 그들의 아이는 더 이상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진짜 끝이 났다는 걸.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